저는 서울 여의도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느덧 전 남편과 이혼한 지도 2년이 되어 가네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는 사실조차 실감이 나지 않지만 얼마 전 거리에서 우연히 어느 단골 손님을 마주친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단골 손님은 바로 제 전 남편의 재혼녀였어요. 물론 지금은 그 사람과 또다시 이혼한 상태예요. 저와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과 재혼했지만 아이 문제로 금세 갈라서게 되었죠. 주위에서는 그 여자를 마주치면 껄끄럽지 않느냐고 묻지만 오히려 저는 단 한치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기까지 했어요. 마치 대신 복수를 해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남편과 이혼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고생을 겪었어요. 이혼 후에도 한동안 응어리진 감정을 떨쳐내지 못했는데 그분 덕분에 제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했어요. 서로의 집안도 평범했고 결혼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었다면 바로 시어머니의 보통 수준을 넘는 손주 집착이었죠. 아직 결혼도 하기 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손주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낳아주면 며느리로서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말까지 하셨죠.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아이는 언제쯤 가질 거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이를 빨리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당시에는 어머니의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을 좋아했던 저였고 젊을 때 아이를 낳아야 키울 때 덜 고생한다는 말에도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도 아이를 빨리 갖기로 했고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는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손주를 향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었죠.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저희 부부 사이에 임신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결과가 없자 점차 불안감이 밀려왔고 어머니는 점점 노골적으로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 몸이 허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보면 다들 며느리가 잘 만났던데. 그런 말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건강도 관리했고 운동도 꾸준히 했고 보약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서 안 되는 거라며 질책하셨죠. 그럴 때면 정말 억울하고 서운했어요. 마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공부는 안 하냐고 잔소리할 때의 답답한 심정, 딱 그랬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편하게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급할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임신이 더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도 한 귀로 흘려듣고 그때부터는 임신에 연연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하지만 또다시 몇 달이 지나고 꾸준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감은 조급함을 넘어서 조금씩 공포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는 불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슬그머니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가슴 졸이며 남편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손끝이 떨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끝없는 긴장 그 자체더라고요.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의사 선생님은 제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신 편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그럼 내가 아니라 남편 쪽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렇게 병원에서 돌아온 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용기를 낸 말이었어요. 나한테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니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이 싹 변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걸 뭐하러 검사해? 나는 멀쩡하다니까? 멀쩡한데 그런 창피한 검사를 왜 하냐? 제 말에 되도 않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확실하게 해두고 싶었던 것뿐인데 오히려 제 말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는데 최소한 당신이랑 나 둘 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아예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멀쩡하다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검사 받는 건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라며 펄쩍 뛰더라고요. 결국 저는 억울함과 답답함에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왔어요. 자기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일 수 있지만 건강이라는 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저 한번 검사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제 진심이 닿기를 바랬지만 남편은 그저 화를 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며 혹시 이미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검사를 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죠. 그 생각을 꺼냈더니 남편은 더 크게 반발하며 제가 자신을 모욕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에 저는 점점 지쳐갔고 그 갈등은 시어머니에게까지 번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제 말을 시어머니께 전했는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우리 아들을 불임이라고 몰아가? 너 미쳤니? 멀쩡한 애를 왜 그런 식으로 의심하냐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진단받았다고 혹시 모르니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는 거였다고 설명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문제 있는 며느리로 몰아붙이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한테 그런 거 없어. 문제 있는 건 너라고, 너. 그날 저는 정말 크게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구나. 모두 저한테만 원인을 찾고 제 말을 거짓으로 몰며 모멸감을 주는 이 상황은 단순한 오해나 갈등이 아니었어요. 분노로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는 제게 결국 시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냥 이혼해. 우리 아들 인생 더 망치지 말고. 이만큼 염치 없이 붙어 있었으면 됐잖아. 이혼 그 한마디가 제게는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끝나고 있었던 관계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나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명백한 의료 진단을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요청한 것이 이혼 사유가 된다면 법정에서도 저희 정당성이 인정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제게 불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며 저는 강단 있게 맞섰습니다. 너 공부 많이 했네? 이혼할 생각으로 미리 알아본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제게 잘못을 씌우려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고 동시에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간 것도 법적인 절차를 알아본 것도 모두 억울함을 참다 못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무 문제 없다고 본인이 보증한다며 조용히 좋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손해본 시간과 돈을 보상하라며 우리가 함께 마련한 아파트에서 남편 몫을 더 떼어주라고까지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혼인 기간도 길지 않았고 명백히 유책 배우자는 제가 아니라 저쪽인데 왜 제가 보상을 해야 하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끝까지 우기면 어디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는 맞섰습니다. 억지 부리면 다 되는 줄 아는 태도,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 역시 시어머니와 다를 게 없었어요.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이라 믿었던 그가 점점 제게 등을 돌리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결심했죠. 이런 집안,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진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애도 못 낳는 저런 애랑 결혼시키느라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다. 손해본 돈의 반이라도 받아야겠어. 저는 오히려 그 말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보여주자.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자기 말이 곧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논리나 사실보다는 기세로 밀어붙이는 데 능한 사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 모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다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결과는 역시 정상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큰 돌덩이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말 취급당하고 불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억울함을 이보다 더 명확히 씻어낼 방법이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결과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검사를 거부하고 발끈했던 걸 보면 뭔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면서도 중요한 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제야 비로소 제가 무엇과 싸우고 있었는지 명확해졌어요. 시댁은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악에 받쳐 욕설을 퍼붓고 제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난동을 피웠어요. 조작된 거라느니 거짓이라느니. 그 순간 다시 한번 고소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고소를 한 번 더 당해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라면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찾아왔고 마지못한 표정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그나마 제 감정의 일부가 정리되는 듯 하더라고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겐 충분한 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저는 합의를 해주었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이혼 과정은 결코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았고 모욕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끝내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줬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켜냈고 억울함을 증명했고 함부로 누군가를 모욕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일로 고개 숙이던 지난 시간은 끝났거든요. 지금의 저는 저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혼 후 제 삶에 다시 불을 붙이고 싶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었던 음식점을 제 친동생과 함께 차릴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무리 제가 그전부터 취미로 요리를 오래 해왔었고 특히 제 동생은 호텔 조리학과를 나와서 요리를 본업으로 삼고 있었지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리 잡는 데에도 손님을 끌어모으는 데에도 하루하루가 고된 시간이었죠.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끌 수 있을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매일같이 했고 맛은 물론 서비스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의도라서 점심시간에는 길거리에 직장인들로 붐볐고 저는 어떻게든 그들을 전부 제 가게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덕분인지 매출도 서서히 안정세에 접어들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의 단골 손님이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등장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그저 활달하고 친근한 가게를 자주 찾는 손님일 뿐이었죠. 그녀는 저희 가게를 자주 찾았고 올 때마다 다른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제 동생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저 여자 손님 있잖아. 올 때마다 남자가 바뀌는 거 알아? 처음엔 그냥 지인이나 거래처 사람인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시대니까요. 누구를 만나든 얼마나 만나든 그건 각자의 삶이니까요. 저는 그저 우리 가게를 좋아해주는 손님이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그 손님도 밝고 다정한 성격으로 저와 종종 대화를 나눴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고맙다고 웃는 그녀를 보며 저 역시 정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종 서비스도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며 들어온 낯익은 얼굴이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인 그녀와 함께 예전의 시어머니 그 지긋지긋한 얼굴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일행으로 왜 같이 들어오는지 순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3년이나 지나서 오랜만에 보는 재회였지만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보자마자 미소 하나 없이 거만하게 쳐다봤고 이미 제가 이곳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온 눈치였습니다. 사실 이 근처에서 일하는 전 남편과 이전에 가게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제 가게 위치를 알고 어머니께 말했던 모양입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아직도 저한테 볼 일 있으신가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내가 식당에 밥 먹으러 왔지. 너한테 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얄밉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자리를 안내해야 할 거 아니야. 마치 무슨 주인 노릇이라도 하는 듯 소리를 치더라고요. 장사고모고 진심으로 가게에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당신한테 밥 팔기 싫다고 이 가게에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도 계셨고 괜히 장사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녀를 자리에 안내하려는 순간 품에 안고 있던 포대기 속 아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 아이고 예뻐라. 조금만 참아. 할미가 밥 먹고 집에 갈게. 며느리 너도 이리 들어와라. 너는 무슨 이런 가게를 맛집이라고 그러니? 그리고는 아기가 있으니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라며 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아기는 바로 그 손님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겁니다. 순간 세상은 정말 좁다고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게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무너지고 울던 그 시절의 제가 아닌 스스로 삶을 일으켜 세운 지금의 나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침착하게 자리를 안내했고 웃음 한 점 없는 얼굴로 다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들의 존재는 제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그저 한편의 지난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를 보며 저는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하며 입이 귀에 걸린 예전 시어머니의 그 말에 눈길이 자연스레 아기에게 향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자꾸 들었어요. 아무리 돌도 안 지난 아기라지만 아이의 아빠인 전 남편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제 표정을 시어머니가 놓칠 리 없었죠. 곧바로 저를 흘겨보며 얄밉게 웃더니 말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너는 왜 남의 손주를 그렇게 빤히 보니? 자기가 못 낳은 아이를 보니까 싱숭생숭해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녀가 왜 이 가게를 찾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손주를 자랑하러 온 것, 그 한 가지 목적이었죠. 그녀는 제가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그토록 원해도 갖지 못했던 아이를 다른 여자가 낳아줬다는 사실을 제 눈앞에서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유치한 감정에 휘둘릴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이 기이하고 우습고 또 처연한 감정이 들 뿐이었어요. 한때는 저도 저 자리에 앉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가족 행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님과 사장으로 단골과 주방장의 거리로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다시 한 번 말을 뱉었어요. 그래서 부럽니? 솔직히 말해봐. 새 며느리는 너보다 어려서 그런가? 한 번에 임신도 되고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나한테 안겨줬다니까. 역시 문제가 있었던 건 너였던 거야.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애써 꾹꾹 눌러놓았던 기억들이 다시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요? 하나도 안 닮아서 그 사람 아이인 줄 몰랐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손주야. 자기가 애도 못 낳으니까 남의 손주 보고 배 아파서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또다시 저를 불임녀로 몰아붙였습니다. 마치 고장난 테이프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그리고는 뜬금없이 누군가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시원시원한 아가씨인지 몰라. 너랑은 비교도 안 돼. 그러니 이렇게 금방 아이도 생기고
우리 손주도 안겨준 거지. 예전 시어머니는 아이 얼굴을 들여다보며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기라서 아직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코며 눈썹이며 우리 아들이랑 똑 닮았어. 커가면서 더 판박이처럼 될걸?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정말 단 한 군데도 전 남편을 닮은 모습이 없었어요. 어쩌면 제 직감은 이미 그 실체를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품에 안은 아이,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과연 전 남편이 맞기는 했을까요? 그날 이후로 예전 시어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손주 자랑은 기본이고 이젠 대놓고 제 뒷담화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 엄마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도 말이죠. 참 다행이야. 이혼하길 천만다행이지. 안 했으면 우리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죽을 뻔했잖아.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돈만 뜯어가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나 모멸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어요. 나 혼자도 아니고 제 동생과 엄마 앞에서 그런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더는 참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 후에 또다시 그 집안 새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게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단골 손님으로 자주 찾아왔을 때도 항상 남자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일전에 일이 있어서 그런지 황급히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가게 영업을 끝내기 직전에 다급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와 케이크를 들고 와서 제게 건네며 아까 낮에 본 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제게 사정을 했고 저는 그저 조용히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 아이가 전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그녀의 모습, 매번 볼 때마다 바뀌던 남자들. 그리고 그날 낮에 마주쳤을 때 어색한 표정까지 그 모든 게 증명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데 시어머니는 바보처럼 그 아이를 진짜 손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제 가게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만큼은 끊임없이 찾아왔고 끊임없이 저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친정엄마가 가게에 온 바로 그날 시어머니는 더 대놓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못된 예전 며느리, 불임, 내 아들한테 돈 뜯어간 여자 라는 식의 비열한 험담을 쏟아냈죠. 아니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뻔뻔하게 돈까지 뜯어가고 말이야. 새 며느리는 얼마나 착한지 우리 아들이랑 쏙 빼닮은 손주까지 낳아줬다니까. 말끝마다 우리 아들 닮았다를 반복하는 그 말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제게는 차라리 슬퍼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손주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고 그 사실도 모르고 혼자 신났구나 싶어서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왜 실실 웃어? 정신줄이라도 놓았냐? 그렇게 쏘아붙이는 시어머니를 그냥 놔둘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요?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저랑 우리 엄마 들으라고 하신 거 맞죠?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뻔뻔한 표정으로 태연하게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뭐가? 난 그냥 내 손주 얘기한 건데 왜 또 부러워서 그래? 저는 정면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전 남편 아이가 아니잖아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쪽에선 수군대는 손님들, 그 곁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엄마. 그리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시어머니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무리 손님 행세를 하셔도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의 인생에 함부로 침뱉는 행동들 이젠 안 참습니다. 이번엔 진짜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끝내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도 고소했고 합의도 해줬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그렇다면 이제 법이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시간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전 남편의 친자 맞아요? 이 한마디로 시작된 그날의 충돌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너가 애 못 낳는다고 남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한 거니? 그러니까 너가 내 아들한테 버림받은 거야. 병원에서 받은 정상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불임 환자로 몰아붙였던 전 시어머니.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결국 무릎 꿇고 싹싹 빌며 합의까지 받았던 일을 잊은 듯 예전 시어머니는 그 일을 다시 들먹였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척하는 저 역겨운 얼굴에 진실을 알려주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졌어요. 어머님, 정말 그 애가 본인 아들이랑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주변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열이면 열, 하나같이 안 닮았다고 할걸요? 그리고는 바로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가게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녀의 새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남자들을 바꿔가며 우리 가게에 들렀던 그날들의 기록을 혹시 몰라서 미리 따로 저장해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떡두꺼비 손주의 진실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했으니까요. 애초에 조작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랑 결혼 생활 동안 아무 일 없던 아들이 재혼을 하자마자 애가 생겼다는 게 조작 아니겠어요? 그 아이 어머님 친손주 아니에요. 며느리분께서 직접 와서 부탁했거든요. 다른 남자들이랑 온 거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도 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점점 흥분했고 결국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머리끄덩이를 잡힌 채 서로 뒤엉켰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호하려 달려들었고 동생은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게에 있던 손님들은 그 모습에 경악했고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말릴 수밖에 없었죠. 경찰서에서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마지막 경고를 날려주었어요. 어머님, 예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친자 확인 검사 꼭 받아보세요. 제가 증거 없이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 순간 경찰서에서 다시 폭주할 듯 소리를 지르며 일어선 시어머니였고 저희가 2차전이 터지기 직전 문이 열리며 전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엄마, 그만해요. 제발 좀. 하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묘하게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추한 꼴인가 싶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라 불리던 사람들과 경찰서 바닥에서 머리채를 잡으려고 싸우는 이 현실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씁쓸하고 우스웠습니다. 그 검사 결과 내 거 아니야? 친구 걸로 검사했어.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불임일까봐 겁이 났어.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바라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 혹시라도 검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 뒤가 두려워서 친구를 병원으로 불러 검사를 대신 받았다 하더라고요. 진실은 그렇게 의외로 허무하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가게에 찾아와서 가게 CCTV 영상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했어요. 이혼 소송의 증거로 써야 한다. 그 아이 진짜 우리 아들 아이가 아니더라. 떡두꺼비는 무슨... 이미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우리 손주라던 아이가 결국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사실. 새 며느리는 본인도 몰랐다면서 오리발을 내밀었고 누구의 아이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제 와서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증거는 제 손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였죠. 저는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부탁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태도를 바꾸기는커녕 또다시 나를 세웠습니다. 이게 다 네가 저주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들 인생 망한 거 다 너 때문이잖아. 그 말에 저는 천연덕스럽게 눈앞에서 CCTV 영상을 지워버렸습니다.
전부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제 행동의 분을 참지 못한 시어머니는 또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고 또다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녀는 경찰 손에 이끌려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잘못했다. 이젠 우리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야. 라면서 저한테 싹싹 빌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언젠가 내가 마음을 풀 수도 있겠지. 그땐 그 영상을 다시 복구해서 꺼내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먼저 반성하고 진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 아무리 애원해도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라면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니까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마른 마음에 그르시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 입으로 파게 되어 있다는 것을요.